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이각범의 화쟁토론 제51회. 오늘은 물가 상승의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삐 풀린 물가로 많은 서민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치킨 한 마리에 2만 원, 설렁탕 한 그릇도 10,000원이 되는 시대가 됐습니다. 제가 점심을 주로 먹으러 가는 음식점도 4,000원짜리가 5,000원, 7,000원짜리 점심이 8,000원으로 뛰었습니다. 비율로 보면 벌써 20%, 10여 % 이렇게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쌀값도 많이 뛰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농민들은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 뛴 쌀값은 도대체 어디로 갔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현재 생활물가 지수는 2.4% 상승해서 물가 안정 수준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비자 물가와 생활 물가는 금년 9월부터 급등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 서민들의 생활을 주름짓게 하는 물가 상승의 원인은 무엇이고 또 그 대책은 어떻게 마련해야 되는지 두 분 경제학자 모시고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는 건국대학교 ICT 금융학과 오정근 명예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그리고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김정식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물가가 많이 뛰어서 서민들이 고통스럽다 그러는데 실제로 물가가 많이 뛰었습니까? 오정근 교수님? 네, 물가가 좀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 뭐 최근에 치킨이나 피자값도 많이 올라가지고요. 치킨 한 마리에 2만 원 가니까 가족 4명이 가서 하면 벌써 몇만 원 나가죠. 네. 주말에 4인 가족이 가서 어디 가서 뭐 불고기라도 다 먹으려면 그냥 뭐 10만 원, 20만 원 가지고 와야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사실상 생활 물가 또는 장바구니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주부들의 큰 부담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지금 오정근 교수님이 구체적으로 서비스업, 특히 음식업에서 서민들이 겪는 고통을 말씀하셨는데 특히 외식값이 많이 올랐다 하시는데 실제로 그 생활 물가와 장바구니 물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네, 일반적으로 이제 그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물가 지수를 네. 통해서 물가 상승률을 보면은 뭐 대개 한 2% 내외에서 이렇게 물가 상승률이 오르기 때문에 물가 많이 오르지 않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 이제 우리가 체감하는 물가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주로 이제 장바구니 물가라든지 외식비라든지 이런 걸 중심으로 보면은 물가가 상당히 많이 올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또 이제 이렇게 물가가 오르면은 아무래도 이제 앞으로 다른 물가도 이제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상당히 좀 염려스럽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거를 좀 통계를 통해서 한번 보면 더 좋은데요. 지금 이제 김 교수님 말씀대로 소비자 물가가 2% 오르면 뭐 물가 안 오르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전 품목을 다 보다 보니까 물가 하락한 부분도 있고 하니까 평균적으로 그렇다는 얘기고요. 실제로는 이제 생활에 밀접한 물가들 많이 이제 올랐죠. 그래서 보통 물가 상승률 2.0%면은 물가가 많이 오른 거기 때문에 한국은행에서 통화 정책을 할 때 물가 안정 목표라는 게 있습니다. 그 물가 안정 목표를 2.0%로 잡고 있습니다. 근데 벌써 지금 현재 지난 10월 달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0%가 되어서 한국은행 물가 안정 목표 수준에 이미 도달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금리를 올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생활 물가도 2.4% 올라서 좀 더 많이 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그 물가 상승의 원인이 경기가 활성화되고 고용이
곳곳에서 창출이 되고 그래서 거의 완전 고용에 가까운 호경기 때 이렇게 물가가 상승하고 그때의 어느 정도 인플레이션은 경제에 참 좋다 이렇게 되는 게 정설인 것 같은데 지금처럼 고용도 안 되고 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이렇게 물가가 오를 수가 있습니까? 김명식 교수님. 네, 물가 일반적으로 오르는 원인은 우리나라 물가는 대개 이제 한 세 가지로 이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경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이제 수요가 늘어가지고 이제 물가 네. 이렇게 오르는 그런 네. 그런 경우에는 뭐 물가 좀 올라도 경기가 좋으니까 큰 문제가 그렇게 없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이제 좀 우려되는 부분들이 이제 비용 원가가 올라가지고 물가 오르는 경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원가 올라서 물가 오르는 거는 이제 원가는 뭐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원유 가격이 올라간다든지 원자재 가격이 올라간다든지 또 임금이 올라간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그 원가를 구성하는 요인들이 있는데 지금은 이제 원가가 올라가 가지고 그 이제 우리가 비용 상승 인플레이션이다 이렇게 네. 얘기하는데 네. 물가가 지금 오르고 있고 또 앞으로 이제 더 오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네. 수가 있고요. 네. 또 다른 마지막 한 가지는 이제 환율이 올라서 물가 오르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네. 이제 환율이 오르게 되면 수입 뭐 원자재라든지 원유라든지 모든 것이 오르게 되니까 네. 대개 이제 우리나라의 그 과거의 물가 상승률을 보면은 환율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가지고 환율이 그렇죠. 올라서 물가 오르는 경우가 많았는데 지금은 이제 환율은 상당히 좀 안정적인 상황이니까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원가가 올라서 물가 오르는 그런 패턴이고 네. 이거 상당히 조금 걱정되는 패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걸 조금 더 부연 설명드리면은 작년 말까지만 하더라도 경기가 좋아지면 물가가 오르고 네. 경기가 나빠지면 물가가 떨어지고 이런 그 패턴을 보여왔거든요. 네. 그래서 네. 중앙은행에서 통화 정책을 하기도 아주 그 경제 원론대로 하면 됐었는데 금년 들어서는 경기는 안 좋아져서 제조업 가동률이 72%까지 떨어지고 있고 실업자도 엄청 증가하고 있는 이런 속에서 물가는 올라가는 전형적인 비용 상승형 네. 그 인플레이션을 보이는데 그러니까 경기가 하락하면서 물가가 올라가니까 이것을 보통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경기를 생각하면 금리를 오히려 내려야 되고 물가를 생각하면 금리를 또 올려야 되는 그야말로 정책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한번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지면 굉장히 경기가 회복되기 힘든 것이 우리가 1979년에 2차 오일 샥을 겪으면서 바로 석유 가격이 네. 올라가서 그 스태그플레이션이 왔는데 그 정책이 굉장히 어려워서 결국은 1980년대 마이너스 성장까지 간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만큼 네. 이거 지금 상황이 만만치 않은 네.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 김정식 교수님은 전에 생활 물가는 유통 구조하고도 관련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관련이 있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생활 물가 중에서 특히 이제 농수산물이라든지 네. 신선 채소라든지 뭐 이런 신선식품에 관한 그런 부분은 유통 구조하고 아주 또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미시적으로 보면은 그래서 유통 구조가 좀 이렇게 현대화되지 않고 지금 최근에 이제 컴퓨터라이즈가 돼가 굉장히 지금 그 고도화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통 구조가 좀 다단계로 돼 있고 이렇게 되면은 그 생산자에서 소비자까지 오는 그 단계가 너무 길어져 가지고 그 유통 비용이 많이 들고 이렇게 해서 이제 물가가 또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유통을 담당하는 정책 부서가 이렇게 굉장히 분산되어 있습니다. 농림수산부라든지 또 산업부, 기획재정부 이렇게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총괄하는 그런 좀 부처가 없는 상황이고 이렇게 해서 좀 효율적으로 유통 정책을 못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미시적으로는 물가를 올리는 그 체감 물가를 올리는 그런 부분이다. 근데 지금 최근에 그 주택 가격 오르지 않았습니까? 부동산 가격 전체 올라서 사실은 임대 사업자들도 오히려 지금 임대 수요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경기 하강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데 또 임대를 들어오는 사람들도 이 가격이 올라가지고 고통받고 있습니다. 특히 음식점 같은 경우는 그 임대료가 오르니까 임차료가 오르는 업자들 입장에서는 임차료죠. 임차료가 오르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또 이 음식값에 반영되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우리가 분석해야 됩니까?
뭐 그런 주택 가격이라든지 또 그 전세 가격 이런 것들이 오르는 것이 전부 다 이제 원가 상승 요인이 돼 가지고 네네네. 그 물가를 올리는 그런 요인이 되고요. 네. 또 이제 이것이 그 상당히 저는 이걸 우려하고 있는데 집값이 이제 너무 많이 오르면은 그 임금을 올려야 되고 왜냐하면은 이제 월급을 받아가 집을 사야 되니까 네. 젊은 사람들이 임금을 올려야 되고 임금이 오르면은 다시 이제 물가가 오르는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이제 저희 경제학에서는 임금 물가의 상승의 악순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임금 오르고 물가 오르면은 물가 오르면 또 임금 오르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남미에서 이런 문제 때문에 굉장히 이제 경제가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그 임금과 물가의 악순환 속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네. 이제 뭐 아까 최저임금 얘기도 있었습니다마는 집값이 오르라서 임금이 오르고 또 물가가 오르는 이런 상황이 그 되지 않을까 조금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이제 웬만한 상가 같은데 그 전에는 굉장히 잘 나가던 상가에도 빈대가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굉장히 빈대가 많고요. 제가 깜짝 놀란 게 제가 가끔 가는 상가 보면은 그 전에 빈대가 없는 상가였는데 네. 지금 벌써 한 뭐 거의 상당히 빈대가 많은데 그 사람들은 그러면 나간 사람들은 우리나라는 상가가 다 권리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권리금을 포기하고도 적자가 계속 나기 때문에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최저임금을 종업원을 줄려니 적자가 나고 그렇다고 가족만 가지고 운영하니까 더 힘들고 결국은 권리금도 포기하고 나가는 그런 일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지금 이 경제가 굉장히 지금 악화되어 있다. 그래서 대개 아마 예를 들어 가동률 제조업 가동률 72%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청년 실업자 지금 현재 100만 명이라고 얘기하지만 구직 단념자라든지 취업 준비생 하면 150만 명. 청년들이 실제로 한 15세부터 29세까지가 450만 명이거든요. 그럼 그중에서 3분의 1이 지금 놀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굉장히 이런 현상이 1997년도 외환위기 이후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위기도 없을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지금 전 세계 경제가 호황입니다. 네. 너무 호황이라서 내년부터는 오히려 경제가 호황세가 하강한다 그러죠? 하강한다는 것이 지금 네. 전반적인 전망인데 우리는 호황세를 타지 못하고 지금 이런 상황에 스태그플레이션 그것도 가장 심각한 위기가 있었던 이후의 상황을 지금 우리가 반복하고 있다는 것은 너무도 심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스태그플레이션이 일어나게 되면은 우리나라의 많은 계층 중에서도 형편이 어려운 그리고 서민층이 가장 먼저 고통받고 가장 많이 고통받는다 하는데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복지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저희가 화쟁 토론에서 앞으로 이 복지 부문을 어떻게 체계화할 것인가 하는 것을 내내 주에 다루게 될 텐데요. 복지 부문에 있어서도 이걸 정말 선별적으로 체계화된 복지를 해야지만 이게 성장과 복지가 선순환의 과정으로 가는데 지금처럼 정책 실패를 정부의 일방적 지출로 메꾸게 되면 이게 재정에 더 큰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네, 뭐 이제 고령화가 진전이 되고 이렇게 되면서 이제 복지 부분이 늘어나야 되는 것은 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고령화는 진전이 되는데 연금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확충이 안 돼 있고 노후소득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복지 수요가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복지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성장률이 높으면은 뭐 세금이 많이 걷어지고 하니까 이제 큰 문제가 없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렇게 저성장 기조로 들어가는 상황에서는 결과적으로 이제 통화 증발에 의해서 그 복지 수요를 맞출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제 그 물가가 올라가고 돈의 가치가 떨어지고 또 수출 경쟁력도 약화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저성장의 악순환 속으로 들어가면서 상당히 문제가 이렇게 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내년도 경제가 이제
상당히 그 경착륙을 할 걸로 굉장히 성장률이 떨어질 걸로 이렇게 저희들이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나라든지 경기가 이제 경착륙을 하면은 기업이 부실화되고 그다음에 뭐 금융 그 대출도 이제 부실화되고 이래서 금융기관도 어려움을 겪고 이래서 또 이제 주가도 떨어지고 하니까 이제 자본도 빠져나갈 수가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위기의 가능성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내년도 경제의 그 경착륙을 막기 위해서 단기적으로 확대 재정 정책을 쓰는 것은 뭐 바람직하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내년도에. 그래서 정부에서 지금 이제 예산을 조금 많이 풀어가지고 이제 그 확대 재정 정책을 쓰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어디다 쓰느냐, 네. 쓸데없는 데 쓰지 안 쓰고 꼭 네. 필요한 데 쓰느냐 이런 게 중요하고 네. 그렇지만은 이걸 장기적으로 계속 썼을 때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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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화량이 증발되면서 네. 네. 여러 가지 이제 물가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면 이제 확대 재정 정책도 두 가지가 있는 하나는 조세 정책이 있고 지출 정책이 있는데요. 예. 본래 이제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세금을 더 거두면 안 돼요. 네. 왜냐하면 정부에서 예컨대 민간 부분에서 세금을 100억 원을 거둬가지고 네. 정부에서 100억 원을 지출하면은 네. 소득이 얼마나 증가하느냐 하는 것을 재정 승수라고 합니다. 네. 근데 대부분 다 민간에서 100억 원의 세금을 거둬서 지출을 하면은 100억 원이 증가가 안 돼요, 소득이. 예. 왜냐하면 민간 부분에서 100억 원만큼 투자를 안 하거든. 투자나 그렇죠. 소비를 못 네. 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제 복지를 자꾸 늘리면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그걸 충당하기 위해서 법인세도 전 세계에서 아주 가장 높은 수준이 25%를 받습니다. 네. 네. 참고로 말하면 싱가포르는 15%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기업들은 더 힘들어지죠. 예. 이제 그렇게 이제 세금을 거두었습니다. 거두가지고 이제 거두어서 재정 지출을 하면은 아까 얘기했지만 100억 원을 거두면 100억 원만큼 소득이 증가 안 하는데 그것도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정부에서 그나마 투자 지출을 하면은 예컨대 뭐 다리를 놓거나 뭐 이러면은 한 100억 원 지출하면은 100억 원 세금 거두 지출하면 한 8, 90억 원 소득이 증가한다고 분석이 나와 있습니다. 네. 네.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공무원 월급을 주거나 이런 정부 소비 지출을 하면 한 50억 정도는 증가한다는 얘기. 그래도 50억 원도 까먹는 거죠. 네. 마지막으로 이제 정부 이전 지출이라고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 돈을 퍼주는 이런 게 있습니다. 그거는 거의 증가를 안 해요, 소득이. 거의 재정 승수가 0이나 0.몇 이 정도밖에 실정 보석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의 가장 큰 포인트는 이 복지 지출에 따른 재정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서 세금을 많이 거두다 보니까 주로 정부의 지출이 이전 지출에 치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간 부분에서는 이미 그걸 우리가 보통 구축 효과라고 그러죠. 네. 세금을 많이 거두니까 그만큼 기업이 투자를 못 하는데 정부 부분에서도 마저도 지출 정책에 있어서도 승수 효과가 가장 낮은 이전 지출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경제가 네. 지금은 성장이 될 수가 없는 그런 구조를 정책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아까 오정근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은 금년 안에 벌써 앞으로 또 한 차례 페드에서 금리 인상을 한다고 하는 것이 거의 예고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우리나라 한국은행도 이제는 더 이상 동결할 수 없을 것 같은데 금리 상승하게 되면 가계부채의 이자 부담도 더 늘어나게 될 것이고 서민들은 그야말로 더 고통을 받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미국이 이제 금리를 올해 12월 달 올리면 4번 올리는 셈이 되거든요. 0.25%까지 네. 4번 올리는데 지금 우리나라 경제 상황으로 보면은 금리를 올리기가 좀 한국은행이 부담스러운 그런 상황입니다. 경기가 너무 침체돼 있고 내년에도 또 경기가 올해보다 더 나빠질 걸로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부동산 문제 때문에 집값 때문에 네. 한국은행이 지금 딜레마에 빠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집값을 생각하면은 금리를 올려야 된다는 그런 여론이 많기 때문에 금리를 뭐 제 생각에는 올리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만은 이 금리를 올리면은 말씀하신 대로 이제 경기에 더 이제 그 나쁜 영향을 미치고 내년도 경기라든지 이런데 네, 나쁜 예. 영향을 미치고 또 가계 부채도 또 그 이자 부담이 늘어나면서 네. 서민들의 생활이 더 어려워질 수 있는 그런 요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 한국은행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우리 경제도 따라서 내년도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내년도도 이제 미국이 금리를 또 계속 높이고 네. 금리를 높여야 되는 상황인데 경기는 침체돼 있고
네. 또 물가는 자꾸 생활 물가는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어려운 상황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결국은 지금 현재 이 스태그플레이션처럼 이 경기는 좋지 않은데 물가는 올라가는 이런 이상한 형태. 그러니까 수요 견인형 물가 상승이 아니고 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비용 상승형 물가 상승이라는데 현재 큰 문제가 있는데 이런 그 아주 난처한 상황에서 이러한 그 물가 상승에 대한 대처하는 거 그리고 이렇게 물가 상승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대책을 세운다면 글쎄요. 뭐부터 생각해야 근데 여기서 이제 나온 경제 이론은 그렇습니다. 경제 이론 중에 나온 게 옛날에 소득 정책이라는 걸 얘기했습니다. 네네. 결과적으로 뭐냐면 이제 생산 비용을 줄이려면은 방법은 한 가지예요. 네. 근로자들이 받아가는 임금을 줄이는 방법밖에 없는. 그게 소득 정책인데 지금 우리 네네. 그게 이제 소득 정책을 학자들은 주장을 했죠. 왜냐하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 미국의 금리를 올리면 우리도 금리를 안 올리면 또 외환 위기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건 네. 어쩔 수가 없어요. 네. 네. 그러면 이제 그냥 방법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산 비용 중에 생산 비용은 크게 세 가지죠. 임대료, 임금, 금리거든요. 금융 비용. 금융 비용은 지금 현재 미국 금리가 내년에도 3번 올린다는 게 거의 뭐 나와 있는 분석이고요. 그럼 우리도 금리를 안 올 수가 없고. 그다음에 임대료는 이미 많이 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빈 공실이 많이 생기면서 지금 뭐 상가 분야 아니고 오피스텔 이런 것도 임대료가 좀 많이 떨어졌어요. 근데 제일 큰 비중이 인건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학자들은 이 스태그플레이션을 해결하려면은 그러니까 어느 게 먼저냐 이건데 결과적으로 소득 정책을 통해서 인건비를 줄여서 경기를 시켜서 그 다음에 인건비를 다시 원상복귀시키는 이게 소득 정책인데 여기에는 중요한 것이 사회적 합의가 따라야 됩니다. 왜냐하면 근로자들도 인건비를 예컨대 좀 줄이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사회적 합의가 예컨대 뭐 네덜란드 같은 데서 뭐 바시네르 합의라든지 스위스 같으면 슈레더 정부 때 합의 이런 합의가 나와야 되는데 우리나라 여러 가지 상황이 그런 합의를 도출하기가 거의 저는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어제도 보니까 경제사회 무슨 위원회라고 경제사회 노동위원회인가 노사정위원회인가 열렸는데 보니까 오히려 그것을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퇴직한 사람들도 노동조합에 가입을 추진한다 이런 발표를 한 거 보면서 내년에 경제가 암담하다는 생각밖에 더 안 들었습니다. 네. 스태그플레이션을 이제 해결하는 방법을 학계에서는 이제 물가 상승에 대한 기대를 낮춰주는 걸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물가 상승에 대한 기대를 낮춰주면은 임금도 그렇게 많이 높아지지 않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물가가 안정되면서 경기가 좀 확대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 지금 이제 노동자들의 그 후생을 위해서 이제 임금을 지금 이렇게 높이고 있지 않습니까? 최저임금이라든지. 근데 사실은 그 명목임금 우리가 받는 실제로 화폐임금보다도 실질임금이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화폐임금을 10% 올렸는데 지금과 같이 집값이 뭐 거의 2배 가까이 올라가지고 물가 상승률이 뭐 너무 높아가지고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이 또 줄어든다면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지금과 같이 이렇게 집값이 오른다든지 또 생활 물가 오른다든지 이런 걸 잘 관리해가지고 물가를 안정시켜주면은 화폐임금을 조금만 올려도 실질임금이 많이 늘어나니까 노동자의 후생도 더 좋아지고. 또 그렇게 되면은 임금 상승률이 낮아지면서 경제가 회복될 수 있는 그런 그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실질임금을 봐야 되는 거죠. 실제로. 1980년대 그 김재익 수석이 맹활약하던 50 시절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그 1980년대는 긴축 재정을 기반으로 각종 사회의 그 물가를 안정시켰습니다. 임금을 동결하고 그리고 서비스 요금을 예를 들어서 택시값이 당시에 500원이었던가요? 500원 하던 택시값을 450원으로 내리고 하는 식으로 무려 10%나 서비스 요금을 인위적으로 내리고
또 각종 공공요금을 정부가 갖고 있던 공공요금을 인하하고요. 그러면서 이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난국을 그야말로 가장 기초적인 부분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하나하나 그리고 풀어나갔는데 그런 거를 80년대에 가능했던 거는 아주 권위주의적인 정부 그리고 또 그리고 한 군사 가지 정부의 그 완력에 의해서 했거든요. 권위주의적이면서도 또 재밌는 것이 정경분리 정책을 썼어요. 네, 네, 경제는 당신이 대통령이야. 네, 그게 굉장히 유명한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경제는 나는 잘 모르고 관여 안 할 테니까 그 스탠포드 대학 박사죠 김정일 수석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제는 당신이 대통령이야. 이렇게 이제 김정일 수석이 이제 자기 배운 대로 신념대로 아까 말씀하신 네, 긴축 정책도 쓰고 또 공공요금도 또 내리고 이런 정책을 썼는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 과연 그것은 거의 기대하기 힘들고요. 더구나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2019년에 심각해질 스태그플레이션을 해결할 리더십이 과연 이렇게 한 가지 희망이 있다면은 국제 석유 가격이 대폭 하락해 주는 겁니다. 네, 네, 그거는 희망이 아니고 이제 뭐 아주 그렇게 되면 좋겠다는 얘기죠. 국제 석유 가격이 대폭 하락하면은 우리가 원유가 생산 비용에 워낙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현재 그것도 어려운 것이 최근에 사우디아라비아가 감산을 선언을 했습니다. 예, 왜냐하면 예. 사우디아라비아는 석유값이 떨어지면 재정 수입이 네. 사우디는 거의 70~80%가 석유 판매 수입이 재정을 가지고 재정 수입이기 때문에 감산을 선언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 그 중요한 거는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생활 물가 오르고 예, 또 집값이 오르고 이렇게 사람이 살아가는데 기본적인 그런 그 물가가 오르기 때문에 네, 이것은 결과적으로 임금을 높이게 되고 네, 임금을 높이니까 그 다음에 다시 물가가 높아지는 이런 그 악순환이란 말이죠. 네, 그럼 이 문제를 이제 해결하자면은 그래서 이제 결국 스태그플레이션이 되는 건데 물가는 올라가고 경기는 침체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자면은 가장 원인이 되는 집값이라든지 생활 물가를 안정시켜주는 그런 올바른 정책이 필요한 거죠.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정부가 정책을 잘 써가지고 집값을 안정시키고 또 유통 구조를 개선한다든지 또 여러 가지 금리 정책을 잘 써가지고 생활 물가를 안정시키면은 그러면은 우리 경제는 이제 임금이 안정이 되고 또 물가가 안정이 되면서 이렇게 선순환 구조로 들어갈 수가 있는데 네. 이 기본적인 것부터가 이제 집값이 이렇게 지금 막 높아지고 있고 높아지고 있고 또 이제 뭐 생활 물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장바구니 걸 막 높아지는 상황에서 이걸 그대로 두고는 임금이 오르는 걸 막을 수가 없고 그 도소매 숙박업, 음식업 이 부문에서 지금 또 많은 이 경제적 어려움이 있고 한편으로는 물가 상승의 결과로서 그분들이 가격 상승할 수밖에 없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가격이 상승하기 때문에 수요가 또 대폭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폐업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 자영업자를 개인적으로 보면은 평생 일하다가 마지막 퇴직금을 부어놓은 사람들이거든요. 그게 더 큰 문제입니다. 네. 근데 이 사람들이 이런 상황에서 폐업을 하게 되면 그분들의 복지, 그분들의 노후 대책은 도대체 무엇으로 마련할 지금 것인가? 최근에 정부에서 네. 발표한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통계를 보면은 지금 이제 그 45세 정도에서 명예퇴직을 많이 합니다. 예. 그 사람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퇴직금 가격이 나와서 주로 치킨집을 많이 냈어요. 네. 한 2년 갑니다. 치킨집이 주로 3년 내에 폐업률이 70%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거 다 날리는 거죠, 퇴직금. 네.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종업을 못 두고 이제 혼자 사는 자영업이 이제 처음엔 종업을 한두 명 뒀다가 종업 없는 자영업자를 떨어져요. 그리고 또 그것도 지탱을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들은 소득이 이제 그 확실치 않기 때문에 은행 대출도 못 받아요. 그래서 지난번 금융위원회 조사 자료를 보면 52만 명이 연 100%가 넘는 불법 사채 시장으로 빠졌다는 거예요. 아. 이게 경제 문제를 넘어서서 커다란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네. 지금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이거 뭐 정부가 조사를 한 걸 발표한 거니까 정말 네, 심각합니다. 네, 네. 정책이란 거는 현실 가능한 실천이 가능한 정책이 중요한 거지. 네. 그냥 아이디어한 정책은 사실은 큰 그 국민 경제에
도움이 되지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우리 경제가 사실 임금도 내리기가 어렵고 네네네. 또 수출은 해야 되는 경제고 그렇죠. 산업 경쟁력은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은 현 상황에서 해결책은 그 기술을 개발하는 데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높은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은 비록 그 임금이 높아가지고 좀 그 가격이 높더라도 수출 경쟁력을 가질 수 있고 중국과 경쟁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정부가 그래서 지금은 이제 나오는 말 중에서 뭐 사람에 대한 투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그 기술력을 높여가지고 그 이 문제를 극복하자. 현실적으로 임금을 현재 뭐 노조가 있는 상황에서 임금을 낮출 수도 없고 사회적 합의를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 정책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두 번째로는 그 와중에서도 이제 이 와중에서도 쓸 수 있는 정책은 올바른 정책을 써가지고 그 경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 예를 들어 집값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책을 썼는데 집값이 이렇게 2배 올라 버리면은 이 정책의 어떤 그 실패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뭐 그런 생활 물가라든지 집값이라든지 이런 올바른 정책을 써가지고 그걸 해결해 주면은 이게 우리 이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데 네. 어느 정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게 지금 기술 개발을 해야 된다고 하는 근데 말씀하셨거든요. 기술 개발이 이제 지금 굉장히 네. 어렵습니다. 그것이 네. 문제인데요. 왜냐하면은 지금 기술 개발을 하려면 굉장히 우수한 인재가 필요합니다. 네. 단적으로 우리는 그동안에 교육을 40년 동안 평준화 정책을 써와가지고 인재 육성이 안 된 상황에서 지금 제가 몇 사람을 만나서 인터뷰를 해봤는데 우리나라 대기업에서 우리나라 인류대학을 나온 사람을 예컨대 반도체 회사라든지 뭐 게임 회사라든지 이런 데서 쓰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이제 첨단 파트가 있고 범용 파트가 있는데 대개 우리나라에서 공부한 사람들은 범용 파트를 쓰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범용 파트를 한 5년쯤 지나면은 이제 그 범용은 이미 다 아는 거니까 영업 파트를 빠지게 되죠. 그럼 첨단 기술을 개발하려면 외국에 공부한 사람을 쓴다는 거거든요. 네. 그것이 이제 단적으로 드러난 것이 실리콘밸리에 가보면 알 수가 있는데 실리콘에 거의 있는 사람들은 인도 학생, 중국 학생이에요. 네. 인도 그 공과대학이라든지 네. 중국의 뭐清华대학에 배정되어 있는 우수한 애들이거든요. 걔네들이 우리 한국 사람은 거의 몇 명 되지도 않아요. 그 몇 명 안 되는 거 제가 만나봤지만은 그것도 절반은 미국에서 공부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래서 이것이 기술 개발하려면 오랫도록 그런 인적 노하우가 축적이 돼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예를 들면 인공지능 부분만 하더라도 한국에서 전문가들 분석이 약 10,000명의 인력이 부족하다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인력을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고 그러면 또 이것도 문제예요. 이것도 그러면 그동안 40년 평균화 정책을 해오다가 지금 최근에 있던 예컨대 뭐 자립형 사립형 학교 사립고사 없애버렸거든요. 네. 그러면 수월성 교육을 해서 인재를 육성해야 되는데 이것도 국민이 거부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것이 참 어려운 길을 가는데 근데 제가 아까 이 하나하나 보면은 결국은 국민들이 지금 당장 나만 생각하는 당장 내 세대만 생각하는 성향에 또 추종하는 파퓰리즘 이런 정치인들이 이제 결합돼서 이런 결과를 가져왔는데 이 국민들을 이해시키고 하면은 정권을 내놓을 각오를 누구든지 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예컨대 수월성 교육에 인재를 키우겠다 그러면은 그렇게 하면은 전국에 1년에 한 50만 명 나오는 대학생 중에서 한 10만 명을 예컨대 인공지능이다 아니면 빅데이터 애널리스트다 무슨 뭐 블록체인 전문가들 키운다고 하면은 나머지 사람들은 또 반발을 하죠. 그러니까 이게 네.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지금은 그 산업 구조가 이제 이렇게 바뀌는 시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70년대, 80년대 새로운 산업을 만들 때 우리가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해가지고 인재를 키우고 이렇게 그렇습니다. 만들었는데 네. 지금 이 산업 전체를 이제 중국에다 넘겨주면서 네. 이제 새로운 산업을 만들고 좀 고도화해야 되는 어떻게 보면은 한 70년대, 80년대 상황하고 비슷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럴 때는 저는 산업 정책이 필요하고 또 그 새로운 인재를 키우는 그런 교육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걸 하지 않고는 지금 이 경기 침체라든지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네. 어제 그 며칠 전에 대한상의회 박용만 회장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말씀 산업정책 얘기인데
중국은 제조 2025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도대체 왜 그런 것도 안 하고 뭘 하느냐. 그게 이제 네. 그런 얘기죠. 네네네. 예, 그래서 이제 중국이 지금 바짝 따라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정책이 지금 산업의 구조가 바뀌는 단계니까 필요한 시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중국이 지금 따라왔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1978년에 능샤오핑이 쓴 중국 과학기술 발전에 대한 논문을 읽었거든요. 전편을 읽었습니다. 그 논문에 의하면 중국의 과학기술이 낙후한 이유는 대학에 경쟁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모든 학생이 경쟁 없이 했기 때문에 과학기술이 발전할 수 없었다. 교육은 경쟁에 의해서 발전한다. 그 이제 등사평도 그 정도로 얘기했죠. 라고 하면서 네. 은연중에 중국이 따라야 할 모델은 한국이다. 라고 하는 거를 그 문맥을 보면은 나오게 돼 있습니다. 이웃 나라에서는 이렇게 했다라고 했는데 그 몇 주 전에 제가 이 교육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고 대학생들에게 직접 물어보자고 대학생들을 초빙했는데 이 화쟁 토론에서 대학생이 하는 얘기가 우리나라 교육의 가장 큰 문제는 일제시대 때의 유습인 경쟁 제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교육이 안 바로 되고 그래서 있습니다. 이제 교육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 40년 동안 평준화 정책을 해오면서 결과적으로 우리 청년들은 실리콘밸리를 못 갑니다. 네, 그러면서 어디를 가 있느냐? 워킹 할리데이를 그래서 시드니 가모였습니다. 시드니 네. 식당에 가서 일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제가 식당 사람을 일하는 사람을 인터뷰를 했어요. 또 한국 청년이 했더니 자기는 너무 행복한 것이 시드니에 워킹 할리데이를 오는 사람의 30%만 도시에서 일을 하고 70%는 서부 사막 땅콩 농장에서 일을 한다는 거예요. 네, 지금 그런 실점 이게 교육의 결과가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문제는 다 똑같이 대우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지금 뭐 보통 물수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뭐 시험 문제 하나 어렵게 나오면 난리인데요. 네, 그러다니까 이게 중국에서 예컨대 이런 간단히 생각하면 우리나라 대학 졸업생이 최소한 대기업들이 한 5월 초봉에 한 400만 원, 중소기업도 한 250만 원 정도 받거든요. 중국의 북경대학, 베이징대학 나오면 초일류로 나오면 각성에서 한두 명씩밖에 못 들어온다고 그래요. 보통 받는 게 한 6, 70만 원밖에 안 받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우리가 평준화를 교육받아서 250만 원, 400만 원 받는 사람들이 무엇을 만들어내야 글로벌 시장에서 중국 애들이 우선 애들이 적은 월급으로 만드는 것을 이길 수 있느냐, 이겨 팔 수 있느냐. 사실은 거기에 큰 좀 추락의 원인이 있는 거죠. 네, 정말로 저 지금 그 동안에 평준화 교육의 폐해가 지금 우리의 이 경제가 어려워지는 이 시점까지 크게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대책에 관해서 아까 이 시작하기 전에 우리 김 교수님께서는 세 가지로 요약을 해주셨거든요. 임금을 안정시키고 생활 물가를 안정하고 그리고 통화량을 과도하게 늘리지 않아야 한다. 이렇게 세 가지를 묶어서 말씀하시면 어떻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어쩔 수 없이 한국은행은 지금 통화량을 줄여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고요. 또 세계가 지금 이제 통화량을 줄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통화량을 좀 금리를 좀 높여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경기를 경착륙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점진적으로 금리를 높여서 그 과잉 유동성을 좀 흡수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임금을 높이기는 높이는데 너무 과도하게 높여가지고 또 그 부작용으로 오히려 실질 임금이 떨어진다면 물가가 높아서 네. 오히려 노동자들을 위해서도 네. 좋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네.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노동자의 후생을 높이는 그런 네. 방법을 우리가 선택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환율은 그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상태는 그래 안정을 하고 있는데 만약 환율이 급격히 오른다면은 정말 물가를 우리가 상당히 우려해야 되는 걷잡을 수 없는 그런 수입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물가가 높아지는 이런 상황이 될 수 있으니까 환율의 안정적인 관리도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두 분께서 딱 1분씩만 마무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근 교수님. 네,
근데 지금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가 지금 최저임금을 급등을 시키면서 자영업을 비롯한 제조업도 많이 이제 어려워지고 심지어 하루에도 3,500개의 자영업자가 문을 닫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것은 다른 원인이 많지만 지금 우리가 석유값이나 이런 걸 우리가 조정할 수가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임금의 급등, 과도한 급등은 스태그플레이션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자영업자들도 문을 닫게 되고 중요한 것은 지금 제조업이 국내 투자를 안 합니다. 네. 지난 6개월 동안 투자 증가율이 마이너스인데 다 어디를 하느냐? 전부 해외로 나갑니다. 네. 작년에 해도 437억 달러, 50조 원이 해외에 나갔는데 이것은 우리나라 1년간 설비 투자 150조의 3분의 1이 해외에서 일이 이루어진 거고 이게 금년에는 더 가속화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임금 급등이 취업이 되어 있는 사람한테는 도움이 되겠지만은 전체 근로자들한테는 일자리를 뺏어가기 때문에 스태그플레이션을 더 심화시키니까 이것을 좀 적절한 수준에서 우리 기업들이 해외로 나가지 않을 정도의 수준에서 하는 것이 가장 해결책의 요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고 또 우리의 중요한 그런 지금 이슈는 어떻게 하면은 그 분배 문제 지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동자한테 임금을 올려주느냐 안 올려주느냐 이런 분배 문제 가지고 굉장히 논란을 많이 하고 있는데 세계 경제를 보면은 중국이나 미국이나 일본이나 각자 전부 다 그 좀 더 큰 틀에서 자기의 국익을 위해서 어떻게 하는가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그 고심을 하고 있고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은 제조 2025라는 큰 계획을 세워가지고 추진하고 있고 미국은 중국으로부터 국부를 뺏기는 걸 막기 위해서 이제 보호무역 정책을 또 쓰고 있고 일본은 또 아베노믹스로 이제 또 자기가 나라 국가를 성장시켜야 되겠다 해서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틀에서 보면은 물론 이제 분배 문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은 앞으로 우리나라 경제를 어떻게 이끌고 나가고 이 국제 경쟁 속에서 우리나라 경제가 살아나갈 수 있는가 하는 데 대한 어떤 장기적인 플랜이라든지 어떤 큰 그림이 필요한데 그에 대한 그 어떤 논란이라든지 또 아이디어라든지 이런 것이 없는 것이 안타까운데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정부가 마련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오정근 건국대 금융 IT학과 전 교수님 그리고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님 두 분 모시고 물가의 원인과 물가 상승에 대한 대책에 관해서 알아봤습니다. 요컨대 경제는 경제의 방식대로 풀어야 합니다. 이 경제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과도한 정치적 개입, 과도한 이념의 주도는 모든 국민들을 어렵게 합니다. 지금 걷잡을 수 없이 오르는 물가에 의해서 많은 서민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래도 형편이 있는 사람들은 그 물가 상승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지만 실제로 서민들은 고통받고 있는데 정부는 특히 이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리더는 국민을 설득해서 이념을 접어두고 국민의 생활을 가장 좋은 수준으로 올리면서 우리의 국익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경제 정책을 펴야 합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